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 쉬워 보이는 소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입금 내역도 있고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인제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 전자소송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혼자 마음 먹으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죠. 이제 다만 해본 적이 없으시면 어쨌든 중간중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긴 한데, 뭐 그래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송 제기하는 것 그리고 판결 받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예. 5천만 원 정도를 누구에게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는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나 연인 관계였을 때, 혹은 가게 사장님이랑 손님 사이에 이제 누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본인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상대방이 안타까우니까 본인이 대출을 해서 그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줍니다. 어차피 이거 상대방이 나중에 갚아줄 거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나 뭐 기타 등등 여유가 있는 내가 돈을 빌려서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돈을 빌려주시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빌려주시는 경우 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대방이 일단은 돈을 어디서 구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돈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시는 거잖아요. 일단 상대방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못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돈 빌려갈 때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 이제 뭐 제2 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좀 세니까 오빠가 혹은 누나가 좀 나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돈은 사실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이 사람이 돈 빌려갈 때야 나한테 가까이 와서 친하게 지내지만, 과연 돈 갚을 때가 다 돼서도 지금의 관계가 유지가 될지, 1년 뒤 혹은 2년 뒤까지 과연 이 관계가 유지가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돈 빌려가는 경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결국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1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줬는데 1년 뒤에 상대방이 돈이 없다 그래요. "갚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거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건데 상대방이 변제를 안 해 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대출 연장을 해 가지고 1 년만 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응 방안을 또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인제 이러한 경우에 내 신용 점수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일단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돈도 사실은 받기가 어렵죠. 소송에서 판결받는 거는 뭐 쉬워요. 정말 간단해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자용증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내역은 이렇습니다." 제출하면 뭐 상대방이 반박할 수가 없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상대방이 분할로 변제를 하게 "조정을 좀 해 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렇게 사정을 봐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돈을 못 받는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래서 소송을 당장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판결문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우수수 있거나 알고 보니까 이미 상대방 명의로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거나 한다면 정말 그 판결문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상대방이 만약에 사기로 정말 본인을 속여 가지고 돈을 가져간 정황이 있다면 섣불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실 게 아니에요. 이 점이 중요한데 제가 전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이제 소송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수임료를 말씀을 드렸더니 좀 부담스러워하시면서 다른 곳에 가서 그냥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연락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집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집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인제 상담 오셨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거를 형사고소까지 포함해서 좀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해도 상대방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지만 단순 대여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면 면책이 되죠. 이게 참 큰 차이점인데 마음이 급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하셨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면책 이후에도 상대방이 어차피 변제 자력이 없으면 속이 안 쓰리겠지만 면책받은 상대방이 나중에 우연히 근황을 알게 됐는데 어 정말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몰려오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할 때는 일단은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물론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토라도 해 보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과 검토조차 고려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달려들었다가 의미 없는 판결문 한 장 받고 끝나게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 고려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소송 제기하는 순간 상대방과의 관계는 쫑이 나는 거죠. 인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좋게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타죠. 근데 또 상대방과 지금까지의 인연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연락을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일단 '상대방을 좀 만나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상대방을 보고 싶다고 이 대여금 문제 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 요즘에는 무시무시한 스토킹 처벌법이 있죠. 그러니까 연락하는 데 조심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마무리는 많지 않았어요. 어차피 얘 돈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소송 제기하면 혼자 법원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돈이 없으면 법원에 안 나오거나 변호사라도 선임할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만 내보냅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조정기일이 한 번은 잡히거든요. 조정기일에 나가 가지고 '얘를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막상 나오시면 저처럼 수염 덥수룩한 변호사 한 명 나와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소송 제기하시면서 '상대방이랑 좋게 좋게 끝내겠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좀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시는 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뭐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소장 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뭐 하기 때문에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빌려준 돈 받기가 그렇게 쉬우면 채권 출신 업체가 왜 있겠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거 소장 한 장 써서 보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간혹 지급 명령 신청서를 보내시면 쉽게 해결될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 명령 신청해서 그 결정 받아도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선택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고 차분하게 한번 따져 보신 뒤에 소재기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